밤의 이야기, 밤에 관한 이야기에 다시 오신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겨울에 가장 추운 것은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빈집의 공허함이다. 라고요. 하지만 눈과 얼음보다 더 차가운 고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장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내용 경고.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어두운 면, 배신 노년의 고독,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다룹니다.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며 성인에게 적합하고 인본주의적 가치와 용서를 강조합니다. 청취하시기 전에 감정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10년. 그것은 명희 씨가 매일 밤 현관 앞에 등을 환하게 밝혀둔 시간입니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명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비정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조롱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장 큰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던 날의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아니라 불구에 악취가 나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명희 씨는 어떻게 할까요? 도둑맞은 10년의 청춘을 복수하기 위해 문을 쾅 닫아버릴까요? 아니면 배신자를 향해 팔을 벌려 받아들일까요? 과거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오늘 밤의 따뜻한 죽 한 그릇은 과연 용서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에 찍는 마침표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인천에서 문을 기다리는 여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10년 3651. 그것은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기에 충분하고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기에 충분하며 한 여인의 검은 머리카락을 겨울 서리처럼 하얗게 변하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끝자락, 짙은 청색 기와집 대문 밖에서 멈춰버린 듯합니다. 바다의 짠 내음이 벽돌 틈새마다 숨어있는 이 오래된 동네는 수년 동안 침묵과 인내의 모습을 간직해 왔습니다. 붉은 벽돌담은 벗겨져 초라한 이끼 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마치 노인의 이마에 패인 주름살 같아서 두 사람이 어깨를 기울여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끝자락에서 68살의 김명희 여사는 해질녘 벽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천 항구 동네 주민들은 새벽 시장의 시끄러운 생선 장수 아주머니부터 은행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명희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아는 것은 그녀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가문을 빛낸 성공한 자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고집스러울 정도로 기이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쓸쓸한 가을이든 혹독한 겨울이든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든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상관없이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저녁 7시가 되면 명희 씨는 어김없이 현관 앞에 노란 등을 켰습니다. 그것은 그저 낡은 백열등일 뿐이었습니다. 미약하고 노란 빛을 내뿜어 장음이 간 시멘트 계단에 희미한 빗줄기 하나를 던질 뿐인 그런 정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룻밤도 꺼지지 않았고 어둠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의 눈처럼 깨어 기다리거나 혹은 운명의 막막한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 구멍가게 주인인 강씨 아줌마는 마음씨는 좋지만 생각보다 입이 앞서는 퉁퉁한 여인인데 그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볼 때마다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한 번은 강 씨가 명희 씨 손에 대추 봉지를 쥐어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명희 씨, 내 말 듣고 전기세 아깝게 저 등 좀 꺼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도대체 뭘 하려고 켜두는 거야? 대개 박동수 양반. 강남에 그 여우 같은 년 따라간 지 10년이 다 됐어. 지금쯤이면 고급 승용차에 앉아서 남들처럼 손자 손녀 안아보고 와인 마시고 스테이크 썰고 있겠지. 당신이 기다린다고 기억이나 해서 이 구질구질한 구석 동네로 돌아올 리가 있나. 무심코 던진 말이든 의도적인 말이든 그 말들은 명희 씨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위로 드러난 그 순하고도 체념한 듯한 미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검버섯핀 야윈 두 손으로 다가올 겨울, 김장 준비를 위해 시든 배추를 다듬거나 짜다만 회색 털목도리를 묵묵히 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성벽처럼 견고하여 한 번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속으로 세상 사람들의 동정이나 호기심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전후 곰팡이 핀 빵, 반쪽을 나눠 먹었던 남편 가난했던 청춘 시절 달빛 아래서 굳은 맹세를 나누었던 박동수 씨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가슴이 저릴 만큼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인천 하늘 아래서 떠났습니다. 그날 그는 그녀가 새벽 2시까지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해준 가장 좋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꿀 기회라며 큰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저녁 식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려놓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진 밥상은 고요한 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맞춰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틀 후 그녀가 받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차가운 우편으로 배달된 편지와 이미 서명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편지 속 그의 글씨체는 여전했지만 내용은 칼로 베는 듯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썼습니다. 그 여자는 그녀보다 20살이나 어리고 예술을 즐길 줄 알고 와인을 마실 줄 알며 정치와 경제에 대해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즉 1년 내내 기름 냄새와 액젓 냄새만 풍기는 늙은 아내인 그녀는 절대 줄 수 없는 불타는 청춘을 다시 살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부부의 정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낡은 집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대양의 물거품처럼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년. 모든 희망을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김명희 여사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강남으로 달려가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고 비참하게 울부짖지도 않았으며 이웃들 앞에서
그나 그 여자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폭풍우를 겪어낸 여인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늙어갔으며 매일 밤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정에 얽매여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사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내벽과 마주하며 하얗게 지새운 긴 밤들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을 켜는 것은 꼭 그가 돌아와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일격을 받은 후 사랑은 아마도 죽었거나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재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족도 도덕도 명예도 다 버리고 쫓아간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난 그가 과연 꿈꾸던 대로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녀가 불을 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난 여전히 여기 있다고. 난 여전히 도리를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 서약을 지킨 떳떳한 아내라고. 훗날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갈 때 자신에게도 조상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 등불은 버림받았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은 한 여인의 인격을 비추는 자존심의 등대였습니다. 오늘 밤 인천은 황해에서 불어오는 이례적인 대형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일기예보는 지난 10년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람이 썩은 나무 창틀 틈으로 윙윙거리며 지나가 마치 상처 입은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집이 돌풍에 덜덜 떨렸습니다. 빗줄기가 누군가 돌을 던지듯 지붕을 맹렬히 때려 멀리서 포효하는 파도 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무겁게 11번을 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희 씨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벨벳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야윈 손으로 세월의 윤기가 흐르는 침향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빗물이 구불구불 흘러내려 바깥 세상을 흐릿하게 만든 창문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의 노란 등불은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리며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고 바람 앞의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떠나던 운명의 날 이후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이 울렁거리고 불이 붙은 듯 뜨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지만 늙은 심장은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미친 듯이 포효하고 천둥 소리가 칠흑 같은 하늘을 찢는 가운데 그녀의 귀에 낯선 소리가 잡혔습니다. 쿵쿵 노크 소리였습니다. 미약하고 산만하며 리듬도 없어서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려 나무 문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알았습니다.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온 예리한 직감으로 그녀는 그것이 사람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무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귀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 이웃집 강 씨인가?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니 지금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거야. 아니면 태풍 순찰을 도는 지역 경찰인가. 그녀는 얇은 스웨터를 집어 걸치고 어두운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뼈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 멈춰 서서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열었습니다. 녹슨 쇠거리가 끽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신음하듯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빗방울들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는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하수구에서 막 기어나온 시궁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비쩍 마른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얼굴에 들이치는 비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가슴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은 듬성듬성하여 주름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녀가 언뜻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한때는 비싼 명품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색이 바래고 찢어져 너덜너덜하며 악취나는 진흙투성이인 옷이었습니다. 발에는 앞이 터져버린 명품 구두가 물에 잠겨 있었고 추위에 보라색으로 변한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피골이 상접하여 광대뼈가 튀어나온 헬쑥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누렇게 뜬 탁한 눈동자에는 지독한 절망과 공포 그리고 비참한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문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고 손가락은 문틀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문을 쾅 닫고 싶었고 이 유령 같은 형상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목구멍이 꽉 막혀 버렸습니다. 착각일 리가 없습니다. 10년이 흘렀어도 세월과 풍파가 그 모습을 사람의 형상이 아닐 정도로 망가뜨려 놓았어도 그녀는 알아봤습니다. 그 선들 찌푸린 미간, 그리고 한쪽으로 어깨를 기울이고 웅크린 자세까지. 박동수였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진하게 뿌리던 호탕하고 풍차에 좋던 옛 남편이었습니다. 그녀 옷에 김치 냄새를 타박하던 사람. 진정한 사랑과 함께 천국을 찾아 그녀를 떠난 사람. 이제 그 천국이 그를 뱉어냈습니다. 그의 기력과 돈 영혼까지 다 짜낸 뒤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겨 폭풍우 치는 밤 생지옥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비참한 재가 되어 그녀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박동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거렸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가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액체와 섞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녀가 장장 10년 동안 그를 위해 켜두었던 노란 등불 아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상상했던 재회였지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참담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며 문틈으로 윙윙거려 적막한 밤을 가르는 칼날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밖의 태풍은 지금 김명희 여사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희미한 현관 등불과 비바람 치는 밤의 칠흑 같은 어둠의 경계가 과거에서 온 유령 한 사람의 등장으로 흐려진 그 갈라진 시멘트 계단 위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무 문 뒤에 서 있는 여인, 10년 전 그가 낡고 유행 지난 물건처럼 버렸던 조강 지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붉은 핏발이 선 탁한 눈동자에는 짐을 싸들고 나가던 날의 그 오만함과 풍류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춘하고 있다고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중년 남자의 호기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막다른 골목에 몰려 더 이상 숨을 곳 없는 상처 입은 짐승의 애원과 비굴함, 그리고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라색으로 변해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명희 씨의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명희야. 한국 문화에서 부부 사이에 쓰는 다정한 호칭인 그 여보라는 말이 따뜻함을 주기는커녕 독을 바른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그가 그녀를 그 호칭으로 부르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지난 10년 동안 그 입은 아마 다른 여자에게 자기야,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데만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참한 몰골로 돌아와서야 그녀가 자신의 여보라는 것이 기억난 것일까요? 명희 씨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문고리를 잡은 손은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랐던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가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밖에 우박보다 더 시린 냉기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재앙의 씨앗을 품고 온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운명의 날의 기억이 갑자기 슬로모션 영화처럼 생생하게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가 몸에 뿌렸던 짙은 고급 향수 냄새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샌달우드와 엠버가 섞인 향, 그가 사업가의 품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의 낯선 향기를 감추기 위한 그 냄새를 말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중요한 계약을 위해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평생 가정을 꾸리는데 헌신해 온 여자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시장에서 장을 잔뜩 봐서 양손 가득 들고 오느라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를 때 손에는 싼파 한 단과 신랑이 끝에 산 세이라는 멸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기다리며 길가에 서 있는데 그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10수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고 젊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세련된 여자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를 챙겼고 눈에는 사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이 연애 시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파단이 땅에 떨어져 인파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도 똑같이 으깨졌습니다. 꾀죄죄하고
액젓 냄새 나는 늙은 아줌마인 자신과 향기롭고 화려한 내연녀 사이의 비참한 비교가 붐비는 인천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상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바위 덩어리로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위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퀭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밤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뭐 타러 왔소? 10년 전에 당신이 낡았다고 가난 냄새 난다고 싫어했던 집 아니요. 이 집에 당신 자리는 없소. 가시오. 잔인하고 단호한 축가행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이 사회가, 그리고 아마 하늘에 계신 신조차도 그녀를 지지할 것입니다. 배신자가 공영에 처해 돌아왔을 때 배신당한 아내에게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하라고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찬바람을 막고 되살아나려는 고통을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마자 박동수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비쩍 마르고 병약한 그의 몸은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시멘트 계단에 세게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은 계단에 반은 빗물 속에 잠긴 채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납작한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으며 고장나서 곧 멈출 것 같은 기계 소리처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났습니다. 나 갈 곳이 없어. 폐를 찢을 듯한 마른 기침 소리와 섞여 쇳소리 나는 목소리가 부서질 듯 흘러나왔습니다. 퀭한 눈구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주름진 광대뼈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빗물과 섞여 짭짤한 입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쫓아냈어. 내가 돈이 떨어지고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말기 폐암 내 옷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어. 난 그저 집에서 죽고 싶어. 부탁이야, 여보. 뚝뚝 끊어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암 쫓겨나 말기 명희 씨는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늘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폭발하여 밖의 태풍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처자식을 버리고 쫓아간 천국. 그가 찬양하던 비물질적인 진정한 사랑도 결국은 잔인한 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을 잃고 이용 가치가 닿자 사랑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젊고 예쁜 그 여자가 병들고 빈털터리에 곧 죽을 노인을 돌보고 뒤치닥거리 하느라 청춘을 묻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발밑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박동수라고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고 기둥이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사람. 아버지를 증오하여 해외로 떠나 거의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아버지 말입니다. 달빛 아래서 굳은 맹세를 했던 사람. 이제 그는 젖은 재무덕이 인생에서 도태된 폐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 안에서 증오심이 거센 파도처럼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습니다. 마음속의 악마가 그녀에게 웃으라고 부추겼습니다. 그의 면전에 대고 크게 비웃어 주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라고. 꼴 좋다 인과응보야. 이게 배신의 대가다.
그녀는 발로 이 초라한 몸뚱이를 그녀의 깨끗한 현관 밖으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오고 검버섯핀 앙상한 손이 마지막 구명 튜브처럼 그녀의 집 문턱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손, 그녀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저 손이 옛날에 허리 아픈 그녀를 위해 서툴게 부엌 선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저 손이 처사들이 고열로 경기를 일으킬 때 밤새도록 감히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손이 전후 혼란스러웠던 시절 폭격을 피해 도망칠 때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유일하게 구한 뜨거운 고구마 반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옛 은혜의 손과 지금 배신자의 손, 그 둘은 하나였습니다. 내면의 갈등으로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동양 여인의 양심 그녀, 세대의 피와 살에 깊이 박힌 희생정신과 측은지심은 그녀가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설령 남이거나 원수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폭풍우 속에 내몰아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녀가 그 여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평생 도덕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고개를 들고 살아온 김명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꽉 눌러 놓았던 지난 10년의 억울함과 원망을 다 쏟아내는 듯한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빛에서 살기는 다소 사라졌지만 인간사 끝없는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거기 누워서 내 집 문턱 더럽히지 말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쫓아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였지만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의 살에 닿을 만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온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무 문을 활짝 열어 길을 터주었을 뿐입니다. 박동수 씨는 그 말을 하느님의 사면처럼 들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바닥을 짚고 고통스럽게 한 발 한 발 무겁게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극도의 어려움을 드러냈고 뼈마디가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어 기어 들어오자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집은 여전했습니다. 10년 동안 바깥 세상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했고 고층 빌딩이 솟고 기술이 변하고 인심이 변했지만 이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매일 저녁 피우는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매일 닦아 반들반들한 림나무 가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고 괴종시계는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자리에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서 마치 그가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저 퇴근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씨는 그 온전함이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곳의 주인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일구었던 바로 그 집에서 불청객이자 동정을 구하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감히 깨끗한 나무 의자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과 가장 가까운 거실 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듯 몸을 작게 움츠렸습니다. 옷에서 흐른 빗물과 찢어진 신발에서 나온 진흙이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흉측하고 검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물웅덩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평온한 곳을 더럽히는 오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명희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는데 발걸음은 단호하면서도 다소 서둘러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아이보리색 수건과 회색 줄무늬 파자마 한 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낡은 잠옷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맨 아래 서랍 구석에 그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나 그가 돌아와 다시 입기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버리기 귀찮아서 혹은 걸레로 쓰려고 뒀다가 잊어버렸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잊혔던 그 옷이 옛 주인의 몸을 가려줄 유일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건과 옷을 그 옆에 스툴 위에 던졌습니다.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칠지도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몸 닦아요. 그러고 옷 갈아입으시오. 감기 걸려 내 집에서 죽지 말고. 난 세상에 악명 떨치기도 싫고 경찰이 와서 귀찮게 하는 것도 싫으니.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려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숨 막히는 침묵을 메우려는 듯 일부러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주전자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얼굴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나던 값비싼 섬유유연제의 화학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수건에서는 햇살 냄새 값싼 비누 냄새 건조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젊은 애인 옆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밤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갈망했던 소박하고 안전한 그 냄새 말입니다. 그는 수건에 얼굴을 묻었고 앙상한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관 밖에서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속에 터져 나온 흐느낌과 오열이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집을 찾은 울음소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덧없는 것과 맞바꿨다는 것을 깨달은 죄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낡은 목조 주택 안에 울려 퍼져 밖에서 포효하는 비바람 소리와 섞이며 인간 삶의 비애를 담은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명희 씨는 부엌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려 입술을 짜게 적셨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오늘 밤의 태풍은 인천을 휩쓸 뿐만 아니라 그녀 마음속 마지막 단단한 껍질마저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 10년 동안의 평온했던 삶은 이 순간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잦아든 듯했고 홈통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집 뒤편 작은 부엌은 거실의 뼈 시린 냉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백열등의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명희 여사는 세월의 닳고 다른 화강암 싱크대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핏줄이 붉어진 야윈 두 손으로 낡은 양은 대야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뿌연 쌀뜨물이 손가락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흰 쌀밥도 아니고 그가 가난뱅이 음식이라고 타박했던 매콤한 김치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였습니다.
암으로 망가진 몸으로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남자가 어떻게 평소에 밥을 넘길 힘이 있겠냐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고 냉기가 얼굴에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맨 윗칸 깊숙이 보관해둔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번의 겨울 동안 손뜨개질한 옷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장만해둔 최상급 말린 전복 3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전복은 미국에 사는 장손이 할머니를 보러 오면 보양식으로 끓여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맛있는 것 한 점 감히 먹지 못하고 박 씨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그보다 더 남 같은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쭈글쭈글한 전복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저 배신자를 위해 이 귀한 것을 꺼내 요리하고 있는 걸까? 왜 인천 지역 경찰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미국에 전화해서 자식들에게 비정한 아버지를 보러 오라고 어느 요양원에 처박을지 직접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양심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 안의 절반은 지난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를 당장 문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가장 깊은 곳의 인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펄펄 끓는 물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으로 한숨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불려 얇게 썬 전복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동이 옛사랑을 다시 잇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10년 전 그녀가 파단을 땅에 떨어뜨린 그 사거리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측은지심의 적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그녀 자신에게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옛말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강지처로서의 의리를 마지막으로 다 갚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그를 온전히 보살펴서 훗날 그가 살든 죽든 어디로 가든 줄인 배를 채울 쭉 한 그릇조차 빚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정을 끊어내고 양심을 씻어내기 위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30분 후 햅쌀의 구수함이 참기름 냄새, 전복 특유의 향과 어우러져 곰팡내 나는 목조 주택 전체에 퍼졌습니다. 명희 씨는 파란 무늬가 있는 하얀 사기 그릇에 죽을 펐습니다. 옛날 박 씨가 가족 식사 때 즐겨 쓰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나무 쟁반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박동수 씨는 마른 파자마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해진 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약하고 끊어졌으며 납작한 가슴만 살짝 오르내렸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70이라는 나이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생기 하나 없는 회색빛 피부. 그를 보고 어느 누가 한때 강남의 젊은 여자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풍채 좋고 호탕한 사장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명희 씨는 차상에 죽 쟁반을 내려놓았고 고요한 공간에 탁 하는 메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며 다정함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쫓아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야간 당직 간호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든 탁한 눈동자가 죽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에 닿았습니다. 냄새, 이 냄새. 그것은 마비되었던 그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는 떨면서 똑바로 앉아 앙상한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는 죽을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가 호호 불고는 삼켰습니다. 푹 끓인 쌀의 단맛, 전복의 쫄깃한 식감, 참기름의 고소하고 진한 맛, 그리고 잘게 썬 파.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가 영원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맛, 바로 가족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서울의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며 평범한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혀끝에서 위장까지 퍼지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은 한 번도 다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다 남은 밥을 얻은 거지처럼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따뜻한 젖을 찾은 아이처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죽그릇에 떨어져 음식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씹으면서 목이 메었고 목구멍에 차오르는 울음 때문에 사레가 들릴 뻔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그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늙은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그 여자는 내 돈만 사랑했어. 비싼 선물, 유럽 여행, 부자의 애인이라는 명분만 사랑했지. 내가 말기 간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비싸지만 희망 없는 항암 치료로 통장의 돈이 마르자 그 여자는 태도를 바꿨어. 병든 노인을 수발하는 걸 무서워했지. 소독약 냄새를 싫어했어. 오늘 오후엔 비바람 치는 길가에 내 가방을 던져버렸어. 명희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여전히 침향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거짓된 삶에 대한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소. 그녀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고통스러운 회상을 잘라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과 그 여자 일은 좋든 싫든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감당할 몫이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고 욕망을 좇아 처자식을 버리는 선택을 했지 않소. 이제 와서 여기 돌아와 하소연하고 우는 건 뭐 하자는 거요. 내 동정을 바라는 거요.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비참해진 걸 보고 내가 통쾌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반쯤 비운 죽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감히 동정을 바라진 않아. 알아. 난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1000번을 죽어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지은 죄를 다 씻지 못할 거야. 내가 여기 돌아온 건 이 망가진 몸을 이끌고 여기 온 건 이걸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야. 그는 힘겹게 파자마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꼼꼼하게 포장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빗물에 젖은 것 비닐을 벗겨내자 파란색 통장과 반듯하게 4번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명희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 모르게 숨겨둔 마지막 돈이야. 쫓겨나기 전에 시계랑 그림 컬렉션을 몰래 팔았어. 그리고 이건 유언장이야. 지난달에 미리 써뒀어. 고향 선산과 이 남은 현금 자산을 당신 명의로 남길게. 그는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돈 필요 없는 거 알아. 당신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발 받아줘.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싶은 내 마지막 명예라고 생각해줘.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질 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빈털터리에 내연녀에게 쫓겨난 거지로 죽었다고 미국에서 부끄러워하는 건 원치 않아. 이 돈으로 내 장례 치르고 나머지는 당신 노후 자금으로 써. 명희 씨는 나무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짚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땅으로 돌아갈 남자의 탁하고 지친 눈에서 그녀는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입술 끝에서 나오는 가벼운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비탈길 끝까지 가서 죽음과 마주했을 때 비로소 어디가 가장 평온한 안식처인지 깨달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후회였습니다. 그는 조강지처의 가치, 초가삼간이라도 정기 넘치는 집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 울퉁불퉁한 흉터가 되었고 죽 한 그릇이나 통장 하나로는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먹었소. 그녀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죽 정말 맛있었어. 그가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먹었으면 쉬시오. 그녀는 일어나 그릇과 숟가락을 치웠습니다.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요. 이불이랑 베개 더 꺼내서 저기 뒀소. 내일 아침 태풍이 지나가면 택시를 불러줄 테니 병원으로 가든 양로원으로 가든 당신이 선택하시오. 이 집은 당신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요. 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짐을 더 늘리고 싶지 않소.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그에게 밥을 주고 하룻밤 태풍을 피할 잠자리를 주는 것. 그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일 기회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난도질한 사람을 받아들여 임종을 지킬 만큼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희 씨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고 박동수 씨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슬프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소미불을 끌어당겨 덮고 익숙한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마 끝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부엌에서 명희 씨가 달그락거리며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상의 소리들이 어찌나 평화롭던지요. 그날 밤 덧없는 향락 속을 떠돌던 10년 만에 처음으로 박 씨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는 깊이 잤습니다. 안방에 그의 조강지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사람은 아니고 그를 거절했지만 같은 지붕 아래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길 잃은 그의 영혼은 쓰러지기 전 마지막 평온을 찾았습니다. 명희 씨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어두운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소리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이상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증오와 억울함이라는 바위가 오늘 밤 이 태풍 덕분에, 이 얄궂은 재회 덕분에, 그리고 그 정 담긴 죽 한 그릇 덕분에 마침내 내려진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사실 자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리를 다했고
옛사람의 생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를 떠나보내고 이번에는 정말로 손을 놓아 남은 노년을 절대적인 평온 속에서 살 것입니다. 평생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받고 나면 그 사과가 잃어버린 청춘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 잃은 사람을 비춰주기 위해 10년 동안 등불을 켜두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여명이 밝아올 때야 그들은 불을 끄는 것이 희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밤의 태풍 인천 항구 도시에 쏟아졌던 자연의 분노는 마침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러서 세상의 먼지를 다 씻어낸 뒤에 순수한 비취색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바다 특유의 짭짤한 맛과 젖은 흙내음 싱그러운 나무, 수액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마당 벽돌 위에 고인 빗물 웅덩이는 깨진 거울, 조각처럼 햇살을 반사하며 짙은 청색, 기와집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여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고 슬리퍼를 끌지 않고 조용히 나무 마루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는 낡은 캔버스 가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가 10년 전 남기고 간 옷 몇 벌.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멀쩡한 그녀가 깨끗이 빨아 개어놓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통제 한 판, 물파스 한 병, 그리고 박 씨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아삭하고 덜 매운 겉절이, 김치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담지도 않았지만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익숙한 여인의 습관이었고 정칭, 이 메마른 뒤 남은 의이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박동수 씨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소미불을 반듯하게 개어 의자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는데 허리는 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어 마치 어른의 처분을 기다리는 순한 아이의 모습,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행 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전날 밤의 유령 같은 창백함은 좀 덜했고 따뜻한 죽과 편안한 잠 덕분에 입술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깊은 눈과 종이처럼 얇은 피부 어딘가에는 여전히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징후인 사기 시키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안방에서 나와 캔버스 가방을 림나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가방 옆에는 어젯밤 그가 절망 속에서 건넸던 비닐에 쌓인 통장과 자필 유언장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고요한 아침 공간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 돈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병원에 있는 동안 약을 더 사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입맛 당기는 게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요. 나한테 주지 마시오. 박계 씨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야, 말했잖아. 이건 달지 마시오. 명희 씨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난 연금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매달 용돈도 보내주어. 이 낡은 동네에서
혼자 사니 돈 쓸 일도 별로 없소. 난 당신 돈 필요 없소. 게다가 그녀는 잠시 멈추고 통장을 힐끗 본 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우리 사이에 또 얽히는 게 생기게 되어. 난 그러고 싶지 않소. 당신이 이 문을 나설 때 우리 서로 빚진 게 없었으면 하오. 택시는 이미 불렀소. 5분 뒤에 온다고 하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자존심이나 화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고 싶어서라는 것을요. 그녀는 절대적인 평온을 원했습니다. 인천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해뒀소. 명희 씨가 현실적인 준비 사항으로 화제를 돌려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지인이요. 중환자를 위한 특별 병동이 있다고 하오. 내 사비로 3개월치 병원비를 미리 냈소. 거절하지 마시오. 당신과는 마지막 길 배웅하는 정의라고 생각하시오. 거긴 깨끗하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니 길거리에서 헤매거나 여기 남아서 나 귀찮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돌봐줄 거요. 박동수 씨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함 속에서도 그는 무한한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젊은 애인처럼 그를 길거리에 내쫓지 않았고 객사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예롭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번듯한 안식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주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었습니다. 철대문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빵빵하고 울려 집안의 침묵을 깼습니다. 박동수 씨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캔버스 가방, 그가 버렸던 아내가 준비해준 인생의 마지막 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젯밤 비바람 속에서 쓰러졌던 그 갈라진 시멘트 계단에 이르자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명희 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낚싯줄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만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평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조강지처의 모습은 그가 꿈꾸던 그 어떤 천국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명희야. 그의 목소리가 메어 목구멍에서 부서졌습니다. 고마워. 죽도 잠자리도 날 버리지 않은 것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1000번 만번 미안해. 이승에서 당신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졌어. 만약 정말 다음 생이 있다면 소나 말이 되어서라도 당신에게 갚을게. 떠나는 자의 뒤늦은 맹세가 비애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그저 나무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얼굴에 동요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도 지난 10년의 사무친 원한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인생을 스쳐 지나가며 깊은 발자국을 남겼으나 이제는 시간 속에 흐릿해진 옛 지인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됐소 가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다음 생은 너무 머니 있을지 없을지 모를 기약은 하지 맙시다. 다음 생까지 빚을 끌고 가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가시오. 요양원 들어가면 마음 편히 먹고 식사 잘 챙겨 드시오. 남은 날들 편안하게 살고 자책하지 마시오. 당신 가면 내가 가서 향 하나 피워주리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준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작별의 향 한 자루.
박 씨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용서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완만한 언덕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길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의 야윈 그림자는 비틀거렸고 드넓은 하늘 앞에서 고독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택시 문을 열고 힘겹게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서서히 사라지며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또한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남자를 싣고 떠났습니다. 명희 씨는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엔진 소리가 멀리 메아리치다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곳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릇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바로 옆 스위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탁! 작지만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노란 등을 껐습니다. 그 등불, 그 집요했던 노란 불빛은 3650일 밤 동안 끈질기게 타올랐었습니다. 심지어 낮에도 끄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고질적인 습관처럼 감지 않는 눈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그녀는 그것을 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갚았습니다. 10년의 은원은 비바람치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사람도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이 등은 배신한 남자가 돌아올 길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울 때 그녀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다니도록 길을 비추기 위해서만 켜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등대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명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입가에 온전히 떠오른 적 없었던 진정으로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장바구니를 챙기고 편안한 천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 문을 꼼꼼히 잠그고 인천의 분주한 아침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꽂아둘 싱싱한 꽃 한 다발을 사고 자신을 위해 정말 맛있는 점심을 해 먹을 생선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인천의 햇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68살의 김명희 여사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천 항구에서 10년 동안 등불을 켜고 남편을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는 눈물겨운 재결합이 아니라 꺼진 등불과 명희 씨의 홀가분한 미소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인생에는 인연인 만남이 있지만 서로를 해방하기 위한 운명인 이별도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때로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평온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남이 죽기를 바라며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명희 씨는 그 독약을 뱉어내고 마지막 남은 정으로 과거를 떠나보내며 노년의 영혼의 평온함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꼭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등불을 제때 스스로 켜고 끌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심야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평온한 등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